지금 한국 방산계는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조용하며 훨씬 더 결정적인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이라는 말 자체는 얼핏 들으면 단순히 기술 하나 더 만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군사 전문지들이 한국의 이번 발표를 다루면서 사용한 표현은 단순한 기술 확보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이 드디어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절대 기술의 장벽을 건드렸다고 말하고 있고, 이 선택이 앞으로 한국의 군사력과 산업력 그리고 국가 전략 전체를 재정의할 초대형 사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석 기관들이 한국의 이번 엔진 개발 착수를 금단의 영역 진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투기 엔진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도 허술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그냥 잘 만든다고 되는 기술도 아닙니다. 터빈 블레이드, 대형 당열정, 합금, 초고온 내열 소재, 고압 압축기 설계 등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고도의 기술들이 집약해야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의 초고난도 기술의 복합적 요소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엔진은 작동조차 하지 못하거나 아예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 기술을 온전히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정도뿐입니다. 터키, 인도, 브라질처럼 인구도 많고 산업 규모도 큰 나라들이 10년 넘게 도전했지만 결국 독자 엔진 개발을 포기하거나 미국, 유럽 엔진에 의존하는 구조로 다시 돌아간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국제적 맥락을 배경으로 한국이 1만 6천 파운드급 전투기 엔진 개발을 공식 가동했다는 사실은 해외의 눈에는 단순한 개발 추진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이 항공기술 독립을 선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투기, 자주포, 전차, 함정 등에서 세계적 성능을 보여주며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엔진이라는 마지막 핵심 기술만큼은 미국산을 사용해야 하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KF-21이나 FA-50 같은 플랫폼이 아무리 뛰어나도 엔진이 미국제라면 수출 승인은 미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실제로 FA-50은 몇몇 나라들에서 미국의 승인 절차 때문에 계약이 지연되거나 변경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KF-21 역시 향후 수출 과정에서 같은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에 내놓은 기술 목표는 해외 전문가들조차 당황할 정도로 공격적입니다. 한국은 GE의 F414 대비 연료 소모율 15%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항공 엔진의 효율 개선이라는 것은 1%만 올라가도 산업계가 술자리를 열 정도로 어려운 성능 향상입니다. 이 정도 수치는 F414 개선판 엔진인 ED, EPE 등과 맞먹는 엔진입니다. 전 세계 엔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비가 15% 개선된다면 그 엔진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 존재가 된다. 단순히 연료 효율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전 방향이 늘어나고 채공 시간이 증가하고 유지비가 크게 줄어들고 엔진 수명까지 늘어나는 일종의 종합 성능 개선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엔진 개발의 방식은 한국 방산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사업 첫 회의부터 방사청, 국방부, 산업부, 우주항공청, 국토부까지 5개 부처가 동시에 참석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보고 한국이 이번에는 진짜 국가전략 사업으로 밀어붙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 엔진 개발에서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기술이 아니라 기관 간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기관 간 갈등으로 AMCA 엔진 개발이 10년 지연됐고, 터키도 TFX 엔진 문제에서 국방부와 산업부가 충돌하며 일정이 7년 밀렸습니다. 이런 실패 사례를 수없이 알고 있던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관 통합을 초반 단계에서 확정해버렸다는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매체들이 가장 놀란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선행 개발 예산을 쓰는 방식입니다. 고압 압축기, 저압 터빈, 연소기, 애프터버너 등 이 4가지는 엔진 기술의 난이도 정점이며 미국, 영국은 이 영역만큼은 기술 이전을 절대로 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핵심 기술부터 먼저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형 돌파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과거 K9, K2, KSS-3에서도 보여준 한국 특유의 난제를 먼저 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배경은 하나의 커다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지금 기술 자립을 넘어서 항공산업 자체를 재편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담아 전투기 엔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은 정확히 이 지점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은 단순한 기술 진전이 아니라 항공산업 상위 5개국으로 도약하는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국내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예산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이번 사업이 갖는 목표와 추진 방식 자체가 지금까지의 방산 프로젝트와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86억 원의 선행기술 개발비는 단순한 연구비가 아니라 엔진의 생존성을 결정하는 4가지 절대 난이도 기술을 가장 먼저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연소기, 고압 압축기, 저압 터빈, 애프터버너는 항공 엔진 기술의 전체 난이도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 4가지 중 한두 개만 확보해서는 엔진 독립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연소기 기술은 엔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연소실 온도는 1400도씨 이상을 버텨야 하고 압력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고온 환경에서 재연소 현상 없이 일정한 출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압 압축기는 말 그대로 초고난도 공기압축 시스템이며 25대 1 이상의 압축비를 만들어내기 위해 복잡한 블레이드 기하 구조와 초정밀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압 터빈은 엔진 추력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초고온에 버틸 수 있는 단결정 블레이드, 초내열 합금 소재, 고속 회전체 설계가 핵심입니다. 애프터버너는 전투기의 고속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후연소 장치인데 이 장치의 설계 실패는 바로 엔진 파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4가지 중 가장 어려운 영역부터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다운 선택이라고 평가합니다. 한국은 K9 자주포 개발에서도 K2 전차 개발에서도 KSS-3 잠수함 개발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을 먼저 건드리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 방식은 결국 세계 최강급 무기를 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항공 엔진 개발도 같은 방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강한 추진력을 받쳐주는 기업은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한화는 F404와 F414 등 미국제 전투기 엔진 정비를 20년 넘게 담당해 오면서 얻은 현장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엔진 정비를 하면서도 기술 이전을 받지 못했지만 정비 과정에서 분석한 파손 패턴, 블레이드 변형량, 온도 진동, 연계 구조 등 수천 건의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이 자체 엔진을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반이 됩니다.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이미 초고온 터빈 블레이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당열정 블레이드 기술은 미국주의도 절대 외국에 이전하지 않는 기술인데 두산은 국내 독자 기술로 발전용 블레이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발전용과 항공용은 차이가 많지만 기본 소재와 구조 설계 원리는 상당 부분 동일합니다. 이 두 기업의 기술 기반이 결합하면 한국은 단숨에 엔진 기술 보유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 기술들이 KF-21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형 엔진이 탑재된 KF-21 블록3는 기존 F414 대비 연비가 15%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비 15% 개선은 곧 작전 반경 증가로 이어집니다. 전투기의 작전 반경은 단순히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작전 반경이 늘어나면 공중 초계, 장거리 타격, 공중전, 정밀 타격 등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이 높아지고 공군 전체의 전략적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유지비가 20에서 30% 절감되면서 도입국 입장에서는 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중동, 동남아, 동유럽 국가들은 전투기 도입 이후 유지비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F-16의 연간 운용비는 대략 250억에서 350억 원 수준이며 F-35는 500억 원을 넘습니다. 한국형 엔진이 탑재된 KF-21의 유지비는 이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유지비 절감은 중견국 공군에서는 전투기 선택의 최우선 기준입니다. 이제 수출 시장을 보겠습니다. 한국이 엔진을 개발하면 미국 승인 구조에서 해방됩니다. 지금 KF-21과 FA-50은 미국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출할 때마다 미국 국무부와 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 승인 과정이 길게는 수개월, 짧게는 몇 주씩 걸립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이 장착되면 이 구조가 사라집니다. 즉각적인 수출이 가능해지고 협상 속도가 빨라지며 미국의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엔진 국산화 이후
한국의 전투기 시장 점유율이 지금의 이 3%에서 10%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민항기 엔진 시장 진입 가능성입니다. 전투기 엔진 기술과 민항기 엔진 기술은 구조적으로 70% 이상이 같습니다. 한국이 이번 전투기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민항기 엔진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집니다. 민항기 엔진 시장은 연간 300조 원 규모이며 전 세계적으로 엔진 제조사는 GE, 롤스로이스, 프레센휘트니 등 단 3곳뿐입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 진입하면 국가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조선 배터리 반도체처럼 항공 엔진이 국가 산업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이번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 독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전투기 플랫폼 엔진 무장, 정비, 업그레이드 체계를 모두 보유하는 완전한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입니다. 세계에서 이 구조를 가진 나라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정도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한국 방산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세계 공군력의 표준을 재편하는 플랫폼이 되고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25년 9월 11일 한국 100kW 터보팬 엔진 개발한다 영상입니다.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4,500파운드급 전기와 터보팬 엔진은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공중전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투기 경쟁은 추력이 얼마나 되는가와 무장을 얼마나 싣는가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많은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가가 승부를 가르는 새로운 규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해외보다 앞서 전기화 엔진이라는 실질적 해법을 공개하면서 공군력 경쟁의 판도를 바꾸려는 선도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KF-21 보람에 탑재되는 GE F414 엔진의 발전 출력은 약 30kW 수준입니다. 기존 전투기에서는 이 정도면 항전 장비와 레이더 운용에 필요한 최소 전력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는 A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 각종 센서, 심지어 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탑재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kW로는 선택과 집중밖에 불가능합니다. 즉, 레이더를 켜면 전자전을 줄여야 하고 전자전을 강화하면 다른 장비를 제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내놓은 엔진은 발전 능력을 무려 100kW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3배라는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전투기의 생존성 자체를 바꾸는 혁신입니다. 100kW라면 A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 항전 냉각 계통을 동시에 운용하면서도 여유 전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전투기가 비행하는 발전소가 되어 전장의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개발하는 한국형 전기화 터보팬은 로터 일체형 인베디드 발전기를 채택했습니다. 기존의 기어박스를 통해 발전기를 구동하던 방식은 기계적 손실과 내구성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구조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바이패스비를 4 이상으로 설계하여 연비와 장시간 채공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설계는 단순히 연료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채공하며 모든 전자장비를 지속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동북아의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 이 선택은 한국적 현실에 딱 맞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세계에서 가장 전자전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서해와 동해 상공에서는 탐지와 교란, 데이터 교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수시간 동안 공중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순간 추력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 공급 능력입니다. 한국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은 것입니다. 한국이 준비하는 전기와 터보팬의 의미를 현장에서 풀어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먼저 전투기와 무인 전투체계가 동시에 요구하는 건 추력과 항속만이 아니라 항공기 내부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A사 레이더가 GAN 소자 도입으로 탐지거리와 전자전 모드의 활용폭을 넓히려면 전력과 열 관리의 여유가 먼저 열려야 하고 네트워크 중심 교전에서 다중 센서를 동시에 구동하려면 순간 피크와 평균 전력 둘 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해외 전문 매체는 이미 전력과 냉각 요구가 충족될 경우 GAN 채택이 현용 전투기 레이더의 탐지 능력을
단계적으로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냉정하게 제시했고, 이는 기체가 스스로 전력 플랫폼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배경 위에서 국내 연구 생태계를 보면 방향이 선명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6년부터 내연발동기, 발정이, 배터리를 통합한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기술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유무인 항공체를 포괄하는 가스터빈 기반 미래추진계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즉, 소형 하이브리드 파워팩에서 검증한 새로운 가스터빈 영역으로 이식해 엔진이 곧 전력권인 구조를 정면 돌파하려는 구도입니다. 개발 연속선상에서 보면 전력 발생을 엔진 코어와 결합하거나 엔진 스풀과 지능적으로 연동하는 설계가 유력하고, 그 결과로 기체 설계의 공간과 중량을 동시에 절감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시청자들이 체감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 편대나 충실한 동방위 개념이 전장에 안착하면 탑재 장비의 스펙이 빠르게 커집니다. 광대역 제머를 쓰는 순간부터 데이터 링크는 더 두껍게, IRST는 더 정밀하게, 표적 식별 알고리즘은 더 많은 연산을 당겼습니다. 이럴 때 전력 여유가 없는 플랫폼은 전술 옵션이 줄어듭니다. 결국 전기와 터보팬은 추력이 전력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열 관리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전술을 확장하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100kW급 전력 여유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약 100kW 수준이 소형 UAS가 상대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실용 지평선으로 제시된다고 정리합니다. 항공기 탑재 레이저가 바로 이 임계선으로 수렴한다면 항전 장비와 레이저 무기, 고출력 제머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전력의 자유도가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주제는 공학 논문이 아니라 수출과 작전 개념을 함께 바꾸는 카드입니다. KF-21 시제기에서 검증한 각종 전자장비 운용 경험이 쌓일수록 요구 전력은 커지고, 차기 개량형이나 무인 동반 체계로 갈수록 항공기 전기와 지수가 높아집니다. 덕분에 작은 추력급에서 큰 전력 여유라는 선택은 합리적입니다. 무인기는 탑재 중량과 항속에서 극단의 균형을 찾아야 하므로 발전 모듈을 엔진 계통과 촘촘히 결합해 효율과 신뢰성을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 하나, 국내 제작 생태계에는 이미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와 열관리, 부품군을 묶어내는 공급망이 이미 성장해 있습니다. 선행 연구로 다져놓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통합 제어 노하우가 그대로 군용 가스터빈 전기화에 투입될 수 있다면, 이건 엔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전자와 무장체계를 포함한 기체 생태계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전기와 터보팬은 한국이 차세대 플랫폼에서 성능 한계의 뚜껑을 여는 열쇠로 기능하고, 그 열쇠를 쥔 국가는 전장 소프트웨어와 전력 아키텍처를 동시에 수출하는 단계로 도약합니다. 그 지점에서 한국은 이미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의 기초와 가스터빈 확장선, 그리고 운용 환경에서의 냉각과 전력 관리 문제까지 연속적으로 짚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해외 전장 추세가 요구하는 목표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센서, 전자전, 지향성 무기를 한 프레임 안에서 병행하려면 기체가 100kW급 전력 여유를 안전하게 뽑아내고, 그 열을 조용히 처리하며 고기동 중에도 파워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 동시 방정식을 풀 줄 아는 나라만이 차세대 전장에서 정보 우세와 생존성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 방정식을 각 요소 기술에서부터 하나씩 맞춰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롤스로이스는 템페스트 전투기용으로 E2SG 기술을 실험 중입니다. 미국 프레스 앤드 휘트니 역시 F135 엔진의 향상형 패키지를 통해 발전 능력을 2배 이상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4,000에서 5,000파운드급 소형 엔진에서 100kW급 전력을 구현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모델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거의 없는 실질적 성과입니다. 이는 곧 무인 전투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각국이 값싼 무인 전투기를 찾고 있지만, 장시간 채공하며 다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놓을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힙니다. 한국은 이제 그 희귀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00kW 전력 여유가 만들어낼 전술 변화는 극적입니다. 기존에는 센서를 켜는 순간 다른 장비의 출력을 줄여야 했지만, 이제는 탐지부터 교란과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 레이더를 탐지하는 동시에 전자파로 교란하고 뒤이어 지향성 무기로 대응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또
다수의 무인기를 지휘하면서 레이더, 전자전 장비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편대 전체의 전투력을 배가시킵니다. 특히 미래전장은 소형 레이저 방어 체계나 마이크로파 무기를 기체에 탑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발전 능력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영역이었지만 이번 엔진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번 엔진으로 공중전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한국형 전기화 터보팬은 단순한 엔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차세대 전쟁의 심장을 선점한 기술입니다. 해외 경쟁국들이 아직 시험대 위에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실전적 해답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KF-21 블록3 그리고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이 철학이 이어진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전투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